민경채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 이 상황 아버지 손 안 타고선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들기 몇 시간 전 민두식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 하나가 걸려왔었거든요. 예전에 문태경을 처리하라고 시켜둔 건달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직 정산 못 받았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돈 이제는 받아야겠는데요? 목소리는 낮았는데 속에 깔린 적개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두식은 괜히 비웃듯 대꾸했어요.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 세리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돈을 주지. 그전에는 한 푼도 없다. 실은 겁이 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달들은 그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회장님 방식대로 보여드리죠. 통화가 툭 끊기고 난 뒤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아끼는 애부터 불 속에 넣어볼까? 그렇게 해서 세리가 갇혀있던 낡은 창고에 기름통이 들이부어졌고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냥이 켜졌습니다. 세리가 연락 두절된 걸 안 순간 민경채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호팀, 경찰, 아는 인맥까지 전부 동원해서 찾고 있는데도 흔적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이번에도 내가 처리한다던 그 익숙한 표정이요. 아버지가 또 바깥 사람 쓴 거구나. 이상하게 꼬일 때마다 늘 그랬잖아. 비슷한 시각 루시아도 다른 경로로 같은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태주가 급하게 달려와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누님, 창고 지대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름통 들고 다니는 남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루시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리일 수도 있겠네요. 태경 씨도 위험하겠고. 위치 다시 찍어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전혀 다른 이유로 움직이던 두 여자가 결국 똑같은 주소를 손에 쥐고 같은 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차 문이 제대로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리다시피 해서 외쳤습니다. 여기 안에 여자애 한 명 있습니까? 세리, 민셀이 있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언니, 엄마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경채 등골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고 눈가에서는 뜨거운 것이 한 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금 뒤 도착한 루시아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은 동시에 창고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루시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갑시다. 지금은 우리 싸울 때 아니에요. 문은 불길 때문에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손잡이를 잡자마자 피부가 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한 번 뒤로 물러서고 다시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열었어요. 안쪽은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타들어간 목재 조각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었고 연기 때문에 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거든요. 그 한복판에 세리가 의자에 묶인 채로 헉헉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재와 먼지로 엉망이었고 손목은 밧줄에 쓸려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민경채와 루시아는 동시에 세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먼저란 것도 없이 각자 한쪽에 붙어 밧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큰언니야. 눈 떠봐. 나왔어. 괜찮아, 내가 잡았어. 절대로 안 놓을게. 버리고 안 가. 두 사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기침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서로 눈 한 번 마주칠 틈도 없이 손만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때 뒤쪽에서 두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문태경과 김선재였습니다. 이쪽은 내가 막을게. 빨리 데리고 나가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 조심해. 두 남자는 근처에 떨어지는 타일과 목재를 팔로 막아가며 세 사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밧줄이 풀리자 민경채와 루시아는 양쪽에서 세리를 부축했습니다. 세리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지만 입술만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언니, 엄마, 가지마. 세 사람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세리 몸에서 힘이 탁 빠졌고 함께 붙잡고 있던 둘도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창고 주변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을 실어 나르던 구급차가 알지 못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불길이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병원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뜬 건 세리였습니다. 희뿌연 천장이 먼저 보였고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려 하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민경채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눈 주변은 시뻘겋게 부어 있고 입꼬리엔 지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반대편 침대 옆에는 루시아가 조용히 앉아 세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어요. 세리는 잠깐 멍하니 둘을 번갈아 보다가 의식보다 훨씬 먼저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본인도 그 말을 듣고 놀랐는지 세리는 바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불 속에 있으니까 계속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민경채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억지로라도 웃음을 만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내가 누구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살아있기만 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이 너무 담담하게 들려서 오히려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루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경채의 손등을 한번 바라봤어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붕대가 어설프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루시아도 깨달았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이미 엄마구나. 내가 자리를 비운 20년 동안 이 아이 곁에 있었던 사람은 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네. 그날 밤 루시아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 숨는 방식이 아니라 어른들 죄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야겠다고요. 세리가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어느 날, 루시아는 봉투 하나를 움켜쥔 채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세리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잠시만 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세리야. 루시아가 의자에 앉으며 부르자 세리는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돌려 말 안 할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줘야 해. 루시아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 백설이 자 민세리 유전적 친자 관계 99.99%라고 적혀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지? 세리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 친엄마라는 뜻이네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친엄마야. 그리고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괴롭히고 밀어붙이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몬 아이에 대한 기록이야. 모 민경채 자 백미소.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지. 세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힌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가짜 딸이었고 내가 그렇게 때리고 조롱했던 애가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눈앞에 분식집 앞에서 울고 서 있던 미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너 믿냐고 비웃던 자신의 표정도 같이 떠올랐고요. 나 제일 잔인한 가해자였네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낸 꼴이잖아요. 그것도 모른 척하면서 세리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큰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다 죄 같아요. 숨이 막혀요. 루시아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는 거야. 너 혼자 악마가 되는 걸로 끝내면 그게 또 한 번의 도망이야. 세리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루시아는 세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미소 이름으로 우리가 저질렀던 짓 전부 기록하고 뒷수습까지 우리 손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병실 문 밖에는 민경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가짜 딸이 진짜 딸을 밀어냈다는 세리 목소리가 복도에 새어나왔거든요. 민경채는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내 딸은 세리야. 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미소한테 못 해준 것까지 이 아이한테 다 해줄 거야. 아버지가 저지른 짓들도 끝까지 보고 갈 거고. 그날 이후 민경채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거짓말을 끄집어내는 쪽에 서겠다고요. 결국 루시아, 민경채, 스텔라장, 문태경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스텔라장은 비자금 장부와 유전자 검사, 신생아 바꿔치기 서류까지 한 번에 모아 임시 주주총회라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숨어서 찌르는 건 이제 재미없어. 이 집안 한 번의 햇빛 아래 세워야지. 주주총회 날 회의장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꽉 찼습니다. 겉으로는 경영 성과 및 향후 비전 발표였지만 실제로는 20년치 죄목을 쏟아내는 날이었죠. 스텔라 장이 단상에 서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사 사회이사가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스크린에는 가짜 거래처, 허위 계약, 비자금 조성 내역이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정도면 회사 하나 더 세웠겠다라고 수군대는 동안 두 번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공 실장님, 평생 민 회장님을 모신 집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민경채 사장의 어머니입니다. 모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스크린에 찍히고 이어서 민두식 민경채 혈연 관계 없음이라는 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장녀는 사실 집사의 딸이었고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다. 회사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자 스텔라 장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회사랑 상관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민두식 문태경 부자 관계 99.9% 일치. 회장님이 버리려 했던 남자가 진짜 후계자였다는 뜻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고 휠체어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없애려 한 시도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필요하다면 그 증거도 법정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준비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어와 민두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 실장과 김선재도 비자금 유용 및 공모 혐의로 함께 연행됐고요.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민두식은 징역 15년, 공 실장은 10년, 김선재는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더 무거웠던 건 이제야 실제 피해자들과 마주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루시아와 스텔라 장은 고민 끝에 민강유통 비자금 상당액을 백미소 기억 나눔재단 설립에 쓰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는데요. 건물 입구에는 미소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루시아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악플 속에 구석진 골목에서 교실 뒤편에서 어른들은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눈 돌렸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루시아는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소 이름으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울 때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옆에 서서 같이 울어주는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민경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큰언니,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봉사든 행정이든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싫어서. 민경채는 세리 손을 살짝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 같아. 미소도 그게 더 좋다고 할 거야. 그 후로 세리는 분식집과 재단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소 분식 간판은 그대로였고 주방 안 풍경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큰언니, 떡볶이에 떡 이 정도면 너무 적지 않아? 많이 넣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남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장사는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 예전 같았으면 손님을 깔보고 지나쳤을 세리가 이제는 설거지라도 더 맡겠다고 먼저 나섰고 재단에선 상담 보조를 하며 피해 학생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저 원래 사람 상처내는 데는 천재였거든요. 이제 좀 다른데 써보려고요. 세리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특별한 이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미소.